자, 2019년 이제 지방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방직 역시 조금 문제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건 국가직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 거,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경향 문제가 뭐 많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김영란법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넘어갑니다. 자,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눈에 확 들어옵니다. 행정관리론 그러면 어때요? 돈 아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약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다음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신행정은 뭐라 그랬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효과도 가져오고 대신 뭐도 아껴라? 돈도 좀 아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좀 약간 형평성에 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또는 뭐 효과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공공관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경쟁, 당연히 능률. 근데 뭐도 주라? 효과도 주라. 우리가 보면 3E라고 하지요. 그렇죠? 네 번째 이제 뉴 거버넌스는 대응성, 민주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원래 잘 묻는 건 이거죠. 이게 빠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주로 많이 묻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맨 앞에 1번에다가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고맙죠? 그래서 보면 한번 정리해 보면요. 행정관리로는 절약, 그렇죠? 능률. 신행정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는 경쟁, 뭐 탈규제, 그렇죠? 고객 대응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요. 뉴 거버넌스는 민주성, 효율성, 뭐 당연히 대응성 들어가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공공관리에 민주가 잘 안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국가직에서 나왔던 거지요.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됩니까? 그렇죠? 전략적 선택 이론은 말 그대로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다. 쌤이 전략적 선택 이론 하면 누구 떠올려라? 스티브 잡스 떠올려라. 그렇죠? 걔가 잘 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되겠고요.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뭐 능동적, 조직적 뭐 행동을 중시한다. 뭐 이것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4번에 보시면 대리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리인 이론은 대리인들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까 걔가 뭐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역선택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인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안 그래도 대리인이었대요. 대리인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거를 더 주게 되면 어때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겠죠. 상황이론, 상황이 조직을 결정한다. 전략적 선택, 임의론에 들어가고요. 관리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원이론도 역시 임의론인데요.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이 중요하다. 대리인이론은 대리인들의 권한을 축소해서 여러 가지 나쁜 문제를 예방해야 된다는 게 대리인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공선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학적인 방식이다. 그죠?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학적 방식이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시장적 영역이고 비시장적 영역. 그럼 비시장적 영역은 민간 영역이 아니고 공공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공공 영역, 행정 영역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접근한다, 연구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2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라고 해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민주적이다. 뭐 대표적인 거 뭐 오스트롬이라든가 이런 가지 이론도 있지요.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뭐 이것도 어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번에 보면 자,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 개인이죠. 그럼 모든 것을 고려하는 합리적 개인이란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죠? 사실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다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시작은 이거의 자체가 현실적이 있다, 없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면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시민의 요구에 되게 민감하다. 왜? 선택을 받으면 어때요? 좋은 행정기관이 되는 거니까. 뭐 TV의 가설 같은 거 기억나지요? 또 전통적 관리를 비판했다. 또 공공재를 도입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 합리적 개인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특이한 거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 점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쟁 논리 이런 것 자체가 뭐로 이어진다?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자,
예산제도입니다. 자,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선생님 보세요. 첫 번째, 총체주의다 했네요. 총체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계획 예산이 있고 연기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답이. 그런데 분권화돼 있다. 그렇죠? 하향식이면 뭐예요? 계획 예산 제도. 그렇죠? 분권화되어서 상향식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기준 예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3번 쉽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비용과 노력이 과다한 투입을 요구받는다. 이 말도 잘 나옵니다. 이 말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거를 다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부터 쭉 하던 사업도 계속 이제 다시 뭐 해야 돼요? 제로로 보고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걸 연구하니까 어때요? 비용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점에 비판에 이 비판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체주의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분권화 때문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입니다. 자, 총액 배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덩어리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해라? 자율적으로 한번 써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거 쉽게 하면 뭐 하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려되어 있는 양식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하향적이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짜는 거니까 약간 좀 분권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두 개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총액 배분 자율 편성입니다. 자, 전략 기획과 분권 확대. 얘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략 기획. 그다음에 얘가 스스로 짜는 건 뭐예요? 분권 확대. 그럼 두 개가 절충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보면 중앙부처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모든 거를 지천을 제시한다. 얘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 2번 쉽게 잘 수 있겠습니다. 지출 한도가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죠? 돈을 줬으니까 이 사업은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보는 거죠. 자율성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재부는 당연히 통제를 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냥 줘놓고 어때요? 너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안 쓸게.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머스그레이브입니다. 자,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머스그레이브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자원 분배. 그렇죠?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들은 매우 잘 나오는 말이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최적 생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원을 분배한다. 그렇죠? 두 번째, 차별 과세를 한다. 뭐 어때요? 돈 많이 번 놈은 많이 뗀다 이 말이죠.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렇죠? 세 번째,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이 3번이 경제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은 어때요?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기능의 원칙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내용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원 배분은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소득 재분배는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경제 안정화 기능은 여러 가지 거시지표, 거시지표라면 뭐 고용률, 물가,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부 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특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허는 일종의 뭐예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산자통이 되겠죠.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하게 되면 이제 기재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국세청.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이 이제 내국세는 국세청이고 관세청이 있죠. 뭐 관세청, 뭐 이런 것들이 기재부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또 뭐예요? 조달청. 그렇죠? 또 뭐 더 있어요? 통계청. 그렇죠? 조달, 통계 이런 것들이 기재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특허청 주의하시고요. 3번의 소방청,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이 원래 어때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처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행안부로 들어왔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3번은 맞습니다. 국정원. 그래서 어때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받지요. 법제처. 우리가 보면 처는 대부분 다 어디 거예요? 국무총리입니다. 단 뭐 하나 빼놓고 경호처 빼놓고 경호처는 대통령 관리하는 거니까 대통령 소속이 되겠죠. 경호처만 대통령 소속이고요.
나머지 처들 우리가 하는 법제처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다 뭐들 인사혁신처 다 뭐가 되겠어요?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사실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나오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선생님이 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출입국 관리 이건 뭐와 연관이 있다? 법무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외무부, 뭐 외교부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어요. 또 우리가 보면 여성가족부가 뭐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관리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은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은요. 사례도 바뀌지 않아요. 사례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사례를 눈 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규제, 그렇죠? 고객정치 맞지요? 그렇죠? 또 수입 규제, 또 뭐에 들어가요? 고객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익 집단 정치에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익 집단 정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의약 분업, 그렇죠? 의약 분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익 집단 정치에 들어갑니다. 말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중 정치는 낙태 맞습니다. 그렇죠? 낙태, 그다음에 윤리 규제. 이번에 윤리 규제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대중 정치가 되겠어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야한 거, 음란물 규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 규제한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표기가 좋아요. 대중 정치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때요? 이씨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반대 안 하잖아요. 자, 기업가 정치는요. 주로 안전과 연관이 있어요. 안전. 식품 안전 또는 뭐 유해물. 그렇죠? 유해물. 그렇죠? 유해물. 또 뭐야? 환경. 그렇죠? 환경.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기업가 정치에 들어갑니다. 기업가 정치의 유형은 뭐예요? 규제하는 거를 겁나 반대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믿어봐.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기업가 정치가 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에 보시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과 평가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규제 영향을 분석한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신설 강화할 때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신설 강화할 때요. 기존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그렇죠? 뭐를 분석한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답니다. 특히 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비용에 초점을 더 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제 영향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규제에 들어간 비용을 자꾸 연구해. 그럼 돈이 들어가. 그럼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 평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공기업이니까. 행안부지요.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어때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3번 정보평가입니다. 자, 국무총리는 재평가지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뭐 할 수 있다?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OX, X. 그렇죠? 행정학이나 사회에서는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일단 의심을 해보자. 그렇죠? 왜냐면 사회나 행정학은 반드시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이건 정말 더러운 선지입니다. 그렇죠? 200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사실 어때요? 기억과 니은이 틀리잖아요. 기억이 맞고 니은 틀리고. 그렇죠? 디귿 맞으니까 답을 기억, 디귿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끔 사지선다를 채우거나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채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틀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선지를 껴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범원의 적응적 집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보면 미시집행 국면에서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에서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정적 집행의 정이지요. 그렇죠? 답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동원이나 집행이나 제도화 이런 것들은 어때요? 큰 거예요? 짤짤한 거예요? 짤짤한 거니까. 그렇죠? 거시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미시가 되겠죠? 세 번째,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그램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뭐를 받아들여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채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번은 행정이 아니고 채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에 보면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시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래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책. 그렇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말이 바뀌어 있으니까 말을 바꿔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잘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것보다는 뭐가 잘 나와요? 이게 더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행정과 채택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 생각해 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교부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방교부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틀린 학생이 없을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교부세법이잖아요. 자, 교부세법이니까 어때요? 세금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소방안전, 보통, 부동산 교부, 세잖아요. 근데 3번만 뭐예요? 조정교부금이지요.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재정법. 재정교부금이 등장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방은 돈이 되게 많아. 어떤 지방은 돈이 너무 없어. 그럼 어때요? 도에서 어때요? 좀 걔한테 주고 걔한테 좀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렇죠? 이건 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에는 소방, 그다음에 보통, 그럼 보통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특별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특별,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 그래서 지방 중에 돈이 많은 동네는 뭐가 비싼 동네예요?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왜? 부동산 교부세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세요. 소방안전 교부세,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당연퇴직은 이름 봐보세요. 당연퇴직은 뭔 이유 없이 당연히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번 맞겠죠. 2번 직권면직은 직권으로 면직하는 거잖아요. 누가? 인사권자가. 그렇죠?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니까 어때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면직을 시키겠죠. 만약에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 면직시키면 그 공무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심위로 가고 행정소송 가겠지요. 그러면 직권면직은 임명권자가 법에 의한 사유가 정해져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직위해제는 뭐예요? 이제 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렇죠? 맞습니까? 금병이 너무 나쁘거나 이러면 어때요? 중요한 거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해요. 다만 뭐만 없는 거예요? 직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네 번째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다. 징계는 어때요? 강임이 아니고 강등이지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4번 바로 틀렸겠습니다. 강임은 이제 중요한 게 강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있던 조직이 없어졌어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특이한 경우인데 내가 희망한 경우예요. 저 내려갈래요 라고 하면 어때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거예요. 계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내에서 5급이야. 근데 이 5급이라는 그 굴레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때요? 저 그냥 차라리 6급짜리 일 주세요. 그렇죠? 이게 강임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계급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징계가 아니겠죠. 1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더러운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뭐를 좀 기억해둬라. 쌤이 숫자를 기억해라. 자, 감사 청구는 있었던 날이나 끝날 날로부터 2년 맞습니다.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30일로 자꾸 바뀌어요. 60일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번째에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시도는 500명 맞습니다. 532 기억나지요? 인구 50만 이상은 300명. 그다음에 그 밖은 200명입니다. 그래서 532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문제가 더럽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웃긴 얘기지만 19세 이상의 주민인데 가끔씩 어때요? 모든 주민으로 나오기도 하고 별 더럽게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체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14번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표준 운영 절차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운영 절차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뭐 본다 그랬어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규정집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책상 위에 이만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잠깐만요. 해갖고 어때요? 종이 찾아봅니다. 절차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점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표준 운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쉬워지겠지요. 1번은 어때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SOP, 표준 운영 절차는 공평성을 확보한다. 그죠? 왜? 책대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공평성이 확보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보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지요. 왜? 똑같은 규정집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4번에 보면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이 아니고 모델 2가 뭐가 되겠어요? 표준 운영 절차죠. 모델 1은 뭐 회사 모형에 가깝고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앨리슨 모형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업무 처리 절차에서 공식성, 공정성, 표준화를 높이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표준 운영 절차다.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왜?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무슨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레드테이프.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문서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문제 들어갑니다.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자, 이건 이제 주의하실 거 관청 형성 모형이라던가 또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설, 그렇죠? 예산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은 둘 다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뭘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꼭 기억해. 사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추구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던리비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뽀대를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의 위신, 자기의 선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관청 형성 모델이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는 뭐예요? 예산을 따오려고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둘의 반대되는 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예산을 따지면 니스카넨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공통점이 되겠다. 그럼 그 점을 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위 관료의 선호, 뽀대, 위신에 맞지 않는 것은 털어버린다. 맞지요? 왜? 지 위신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럼 맞고요. 맞습니까? 2번에 보면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중하위직 관료도 예산 증대로 이익을 얻는다. 역시 예산 나왔죠? 역시 X다. 4번에 보면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2번과 3번은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4번은 공통점을 잘못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던리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관청 형성 모델도 공공선택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개인은 뭘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그렇죠? 사익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고위직은, 이거 중요해서요. 고위직은 업무의 성격이나 위신이나 선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안 맞으면 뭘 시켜버려요? 그냥 시켜버려요. 민영화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극대화가 아니고 관청 형성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예산 극대화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를 비판한 내용이 바로 관청 형성 모델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규제의 유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력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뭐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고 특정 시장의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다. 이거 좀 알아놓으세요. 경제 규제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진입을 배제하는 방식 또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에 보면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포지티브입니다. 자, 포지티브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긍정적인가요? 네거티브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주의하실 게 포지티브도 그렇죠. 포지티브는 우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거예요. 포지티브가 뭐다?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거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하지 마야. 하지 마.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포지티브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네거티브는 뭐겠어요? 원칙적으로는 허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는데 예외를 뭐 하는 거예요? 예외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야. 부정적이야.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꼭 구분을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율성이 더 보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어에서 이제 긍정적, 부정적이 나오는데 네거티브가 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요. 네거티브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정직이지요. 자,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을 나눴을 때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다 그랬죠. 기능직은 지금 현재 없다. 그렇죠? 일특기. 그렇죠? 자, 일반직인 특정직이 있고 이 두의 차이가 뭐라고요? 명칭이 다르다. 그렇죠? 일반직은 뭐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요. 야들은 명칭이 틀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소방, 그다음에 경찰 또는 교원. 그렇죠? 선생님들도 어때요? 당연히 명칭이 선생님이지 무슨 서기보 선생님, 서기 선생님 없잖아요. 또는 검사, 판사, 뭐 헌법연구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특정직이라고 봅니다. 이러면 저 명칭이 다르다. 군인, 또 뭐 군무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다 뭐에 들어가겠어요? 특정직에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2번에 보면 교육전문직원, 3번에 보면 자치경찰, 4번에 소방. 교육, 경찰, 소방은 맞습니다만 1번은 뭐예요? 특정직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별도로 정해놨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직이 돼 있어요? 별정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잖아요. 정무직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사람. 그렇죠? 시장, 도지사, 대통령, 높은 사람이 정무직이고요. 별정직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물론 높긴 한데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특정직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소방, 뭐 경찰, 군인, 군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이런 사람들 다 특정직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면 자기가 상관없는 것이 바로 특정직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갑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이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김영란법입니다. 그렇죠? 자,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들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신문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3, 5, 10이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밥은 3만 원. 그렇죠? 돈은 5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선물 중에서도 어때요? 농축산, 굴비. 그렇죠? 뭐 굴비나 소고기 또는 꽃 있지요. 선생님 보세요. 축의금은 5만 원이야. 근데 꽃을 보냈어요. 그럼 뭐예요? 10만 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밥은 3만 원까지만 먹을 수 있다. 그렇죠? 3만 원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지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유가증권 돈이잖아요. 5만 원. 맞죠? 축의금 돈이잖아요. 5만 원. 그렇죠? 음식물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아니고 뭐예요? 3만 원. 맞습니다. 그렇죠? 농축산물, 스팸. 그렇죠? 한우 굴비는 10만 원. 한우 굴비가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이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하던데 그럼 선생님 친구가 저한테 축의금으로 10만 원 준 거 어떡합니까? 그 친구는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준 게 아니고 친구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줬어. 그럼 나는 김영란법에 잡혀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건 선물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식사는 3만 원, 돈은 5만 원, 돈이 아닌 농축산물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평가입니다. 자, 영양평가에서 가장 잘 나오는 말이 이제 기억과 같은 거지요. 자, 영양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고 아주 잘한 놈, 탁월한 또는 우월한 성과자의 특성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에요. 일단 이거 틀렸지요. 2번,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한다. 뭐 말은 겁나 길게 썼지만 결국은 이게 영양평가의 정의가 되겠죠. 세 번째, 고위공무원단의 영양평가 대상은 문제인식, 사고, 지향, 병화관계, 조정, 통합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이런 걸 바꿔서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자, 리을은 선생님도 잠깐 순간에 헷갈렸는데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영양평가를 거친 후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해야 되는데요.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더러운 반드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양평가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영양평가를 거치는 건 아닌데 영양평가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신규 임용됐을 때 영양평가 거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예외가 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3급 이상을 5년 이상 재직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쫙 있는데요. 내용들이 있는데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뭐에 낚여서? 기억에 낚여서. 이제 기억 낚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영양평가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우수 성과자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는 거고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관찰하는 거예요. 한 번도 훈련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관찰하면 그게 영양평가겠어요? 그냥 뭐예요? 인기투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유연근무제도. 자, 이 문제도 실제로 기출에 많이 나오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유연근무에는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유연이라는 게 좀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2번. 원격근무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과 스마트워크로 굽는다. 처음 들어봤지만 뭐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보안, 자 보세요. 심각한 보안의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라면 온라인 근무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중간에서 누가 탈취할 거 아닙니까? 스파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심각한 보안 위협이 예상되면 어디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3번도 맞았잖아요. 그럼 4번 보시면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까지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정액분을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일하겠어요? 나도 집에서 일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뭐가 좀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대부분 다 맞았던 것 같고요. 지방직도 진짜 못 본 학생들도 85점, 9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